자, 이런 엄청난 설명력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뭡니까? 엄청난 예측력이죠.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서양의 엄청난 과학적, 산업적 발전이 이러한 뉴턴의 물리학의 설명력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측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잃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마저도, 우리마저도 모두 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제 행동도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되면 뭐를 잃습니까? 자유의지를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설명 못하는 게 없을수록 예측과 정확한 결정은 가능해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 철학이 큰 난관에 봉착을 하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러한 그 세계관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전통적인 가치관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가치관,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적인 존재이며 물질적인 존재는 완벽하게 자연의 법칙에 지배하에 있다면 특정한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 특정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과 그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 행동이 규정이 됐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다면 자유의지가 있었는지가 저희가 궁금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을 갖다가 물을 수 있는지가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세계관의 또 한 커다란 부분은 뭐냐면 절대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태제들을 혹은 주장들을 수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어떤 신의 역할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직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과학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신학적인 그런 생각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이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유지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이죠. 마치 저희에게 최근 100년간 새로운 서구적인 생각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남아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듯이 이들에게도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이런 가치를 갖다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이 세상이 보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은 형태로 이 세상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이 시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질이 자기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하고 이러한 신학적인 가치하고는 잘 맞지가 않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충돌이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인데 한 가지는 결정론인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답을 내놓고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답을 내놔요. 왜 특정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특정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강연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충돌도 일어나고 혼란도 일어났던 것이 말하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충돌의 예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리 법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충돌이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인데 한 가지는 결정론인 것이죠, 그죠? 결정론은 어디에서 그 힘이 옵니까? 결정론적인 그런 입장은 누가 그 결정론적인 입장을 갖다가 지지를 해주고 밀어주죠? 새로운 과학, 뉴턴이, 그죠? 뉴턴이 제기를 하고. 근데 자유롭게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태초의 우주의 상태가 내가 지금 여기 오게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이런 물리적인 자연 세계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되고, 그것이 과연 잘 정돈된 얘기를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의 예는 뭐냐 하면 오랫동안 중세적 과학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왔는데 근대적 이런 새로운 과학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근대적 새로운 과학 역시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근대적 과학이 자기가 과거 중세적 과학을 갖다가 물리치고 새로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과연 어떤 근거이며, 우리는 참다운 알, 진리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는 알은 그냥 이렇게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미약한 알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주의적인 우려가 혼란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철학자들이 어떤 식의 답을 해 나가는지를 앞으로 남은 7개의 강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혼란과 그 충돌 가운데서 이들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기했던 화두를 두 가지로 집약을 해보면, 하나는 우리, 곧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이 두 주제를 추적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것,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이 시기에 이 같은 문제를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답을 내놓고,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답을 내놔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학자의 활동 혹은 그 활동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 던지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철학자의 활동의 대부분과 철학자의 활동의 결과물의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주장입니다.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은 결정되어 있다. 혹은 인간은 물질이다.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게 만약 주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장을 제시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들입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주장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주장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나의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좋으냐가 주장만큼이나 중요하고, 철학자들은 이 논변, 왜 특정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근대 시기의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지시는 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전부터 난 알고 싶었어. 라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그 주장의 내용에 관심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갖고 오셨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 주장들을 갖다가 할 때 그 주장의 근거들이 무엇이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주장의 근거를 잘 제시를 하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해야지 뭐가 가능해집니까?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철학의 대표적 인물들인 이 철학자들이 세계관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답을 제시해 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자기들이 답을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제시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최근 100년간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답을 제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답을 제시를 했느냐를 갖다가 그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만큼이나 저는 이 철학자들의 그 논변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강연은 대략 정리를 할까 합니다만 그래도 다음 강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왜 저희의 관심을 계속 끄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들은 좀 복잡하죠, 그죠? 늘 복잡할 텐데 이 과거의 전통을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하다가 너무 공격을 잘해서 자기가 일었을 수 있는 그 근거마저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회의주의의 내용이고 그것이 다음에 강연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말씀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각이 아닌 이성의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식적인 어떤 능력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데카르트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 바닥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튼튼하게 다시금 이 삶의 정초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가 얘기한 그 동기입니다. 어떤 논변입니까? 때때로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논변입니다.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감각이 정확할 때도 있으니까 감각을 신뢰하자.